당신은 혹시 관계에서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인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삼키고 나중에 혼자 후회한 적이 있나요? 거절하지 못해서 받아들였던 약속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 시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특별히 누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닌데도 어떤 관계 속에서는 내가 늘 한 발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관계일수록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유독 힘든 것 같고, 나만 예민한 것 같고, 나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견딥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때로는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맞춰주고, 내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갑니다. 왜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늘 을이 될까요? 왜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고 누군가는 그 주도권에 따라가는 위치에 서게 될까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학습된 역할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철학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다만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관계에서 을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자존감이 낮아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작동합니다. 누가 더 바쁜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지, 누구의 시간이 더 귀한지. 이런 비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기다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잡을 때 항상 상대방의 스케줄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그 시간에 자신을 맞춥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능한 시간을 먼저 제시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서 관계 안에서의 위치는 점점 굳어집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사람과 시간을 제시하는 사람. 이 역할은 한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정 욕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고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면 관계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배려했던 것들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내가 항상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게 되고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나의 역할은 고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착함의 압박이 더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착함은 때로 우리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살피지만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상대방의 시간은 존중하지만 내 시간은 쉽게 내어줍니다. 내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이 먼저 고려되고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 우선시됩니다. 관계 피로는 이렇게 누적됩니다.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배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고 대화하면서도 긴장하고 헤어진 후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말했을까? 왜 또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반복됩니다. 이상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명확한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계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먼저 연락했다면 상대방은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항상 맞춰줬다면 상대방은 내가 맞춰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춤을 출 때 한 사람이 리드하고 한 사람이 따라가는 것처럼 관계에도 그런 역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관계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듦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강제로 그 위치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자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관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이런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측정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말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도하고 누군가는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무수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어느새 특정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관점입니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권력의 역학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권력이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계에는 이 권력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종종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을이 되는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양보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관계 안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에게는 힘의 의지라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을이 되는 사람은 이 의지를 계속해서 억누릅니다. 상대방의 의지에 자신을 맞추고 상대방의 방식에 자신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의지 자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양보했던 것들이 점점 무의식적인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상대방 없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그 같은 질문 자체가 낯설어집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자기 배신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힘을 긍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체가 말하는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계에서 을이 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주도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힘, 거절할 수 있는 힘, 내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 이것은 관계를 위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명력을 소진시키는 행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니체는 이런 패턴이 사회적으로 학습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배웁니다. 겸손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때로 자신의 의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자기 긍정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지우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에픽테토스의 관점을 더하면 조금 다른 시야가 열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에서 을이 되는 사람의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상대방이 나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게,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끊임없이 신경을 씁니다.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과 태도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는 대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절의 방식입니다. 정중하게, 명확하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을이 되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내 탓 같고, 상대방이 화가 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지되 상대방의 반응까지 내 책임으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관계는 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니체와 에픽테토스의 관점은 서로 다른 지점을 강조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라고 했고,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을이 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중심입니다. 상대방의 시선, 상대방의 기대, 상대방의 평가가 나의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은 흔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두 철학자의 관점을 종합하면 관계에서의 균형은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되 상대방의 반응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욕구를 표현하되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줄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대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와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우면서 유지되는 관계보다 자신을 표현하면서 재조정되는 관계가 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에서 을이 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키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관계 안에서의 위치가 고정되어 갑니다. 철학은 이런 패턴을 보이게 만듭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지를 되찾으라고 말하고,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두 관점 모두 관계의 균형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준비한 의견이 있지만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주변 분위기를 살핍니다. 누가 먼저 말할지, 어떤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갈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동료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그 제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혹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망설입니다. 그러다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혼자 그때 말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업무 분담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일이 생기면 어느새 당신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게 당신의 역할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런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동료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약속이 있지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이 동료에게 거절하는 것보다 덜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당신의 시간은 조금씩 다른 사람의 필요로 채워집니다. 이상한 것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전에 여러 번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과도하게 고마워하고 나중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모임에서 주로 듣는 역할입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당신의 일정은 유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고 당신은 조정 가능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당신도 바쁘지만 그것을 말하면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집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부탁을 하면 당신은 거의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다른 가족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떨까요? 당신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제로 가족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가족 안에서도 당신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지 필요를 표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언제 괜찮아? 라고 먼저 묻습니다. 친구가 날짜를 말하면 당신은 그 날짜에 다른 일이 있어도 조정할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신의 시간표는 항상 협상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때도 비슷합니다. 너 편한 곳으로 하자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당신도 선호하는 장소가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왠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한 곳으로 갑니다. 설령 그곳이 당신에게 불편하더라도요. 대화 중에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당신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언을 구한다면 최선을 다해 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민은 어떨까요? 당신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타이밍을 찾지 못합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분위기가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민을 혼자 안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자신도 자신의 감정에 무뎌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말할 만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가끔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관계가 계속 유지될까? 그래서 시험 삼아 연락을 안 해봅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이 먼저 연락합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계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는 것이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종종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항상 나만 양보할까?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치 몸에 배인 것처럼 당신은 다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다시 당신의 필요를 뒤로 미룹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당신은 관계에서 을이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렵습니다. 관계에서 늘 을이 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패턴이고,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정하면서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지되 상대방의 반응까지 내 책임으로 떠안지 않는 것.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몫이고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두 관점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관계에서의 균형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작은 순간들에서 자신에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는 것인가? 이 부담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표현들, 작은 경계들, 작은 긍정들이 쌓이면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괜찮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위해 당신 자신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도,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감정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